안녕하세요. 공공튜브의 예비공공자입니다. 지금 오늘은 상과 1강 태아의 성장과 발달부터 임신 중 태아 감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훑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것들만 좀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1독을 하신 상태에서 이걸 보면 정리하기가 더 편할 거고, 만약에 1독을 하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뭐 퍼시픽이나 동화 이런 KML 책들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태아의 발생과 성장에 대해서 보시면 각각의 시기마다 재태 연령을 측정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신하고 14주까지는 CRL로 측정을 하고 임신 14주부터 26주 사이에는 BPD 즉 양쪽 마루뼈 지름으로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임신 제3분기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태아의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모두 5개년 혹은 임종평에 기출되었던 거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임신에 대한 모체의 적응인데, 임신을 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제 특이하게 볼만하고 좀 병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누운 자세 저혈압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태아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태아가 어머니의 이제 산모의 IVC를 눌러서 심장으로 피를 가는 것을 좀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과 구역질 등에 대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태아가 누르는 것만 좀 방지하면 되기 때문에 체위를 변경해서 IVC가 눌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산전 진단입니다. 이제 딱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상태에 대해서 보고, 그런 것들이 각각 시기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하는지, 무슨 검사를 하는지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뭐 내신을 준비한다면 이게 이 검사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봐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파테아 단백은 어, 15에서 20주 사이에 검사를 하고, 이제 낮아지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낮아지는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 있고, 사실 모든 것을 외우기 힘드니까 좀 증가하는 경우가 외우기 쉽기 때문에 증가하는 경우로 외우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뉴럴 튜브 디펙트나 이제 위벽 갈림증처럼 뭔가 이제 열려 있는 질병에서 알파테아 단백이 좀 증가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임신 주수를 재확인. 이게 임신 주수가 좀 높게 측정이 되면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알파테아 단백이 낮게 나올 거고, 임신 주수가 원래보다 낮게 측정이 되어 있으면 알파테아 단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테 주수를 확실하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다시 재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종평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경우에 다음 처치는 이라고 물었을 때 임신 주수 재확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임신 주수가 맞다면은 이제 정밀 초음파를 해서 태아 기형을 확인하고, 만약에 기형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수천자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알파테아 단백 검사와 달리 이제 침습적인 진단적 검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검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시기만 알아도 어느 정도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육모막 육모생검은 10에서 12주, 양수천자는 15에서 20주, 혹은 16에서 18주, 탯줄천자는 20주 이후에 한다는 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초음파 검사인데, 초음파 검사의 검사 시기는 나와 있는 것처럼 8주 이후에부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CPX의 산전진찰을 할 때도 그 각 분기별로 검사를 했는지 묻는 항목이 있는데, 그때 초음파 검사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때 모두 다 묻는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모든 임신 기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목덜미 투명대가 3.5mm 이상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나오면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것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 태아 감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수축 검사가 있는데, 비수축 검사라는 건 다음과 같이 태아의 심장 박동과 자궁 수축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임신 32주에서 34주 이후에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분당 15회 이상 상승해서 15초 이상 지속되는 태아 심음의 상승이 20분 동안 2회 이상 관찰될 때 이게 리액티브 하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음성이 나온 경우 20에서 40분간 더 NSD를 시행을 해서 이제 태아의 반응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생물리학적 평가지표에도 아까 보았던 비수축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생물리학적 평가지표가 태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각 항목에 뭐가 있는지를 묻는다기보다 전체적인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각각은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을 땐 2점, 아니면 0점을 줘서 총 0점에서 10점 사이인 거고, 그 점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터치가 달라지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양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수량은 이제 두 가지 지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냥 가장 깊은 포켓의 이제 양수의 그 수직 길이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 곳에서 이 양수의 깊이를 측정한 것의 총합인 이제 양수 지수, 이 두 가지로 총 파악을 하는데, 어떤 게 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장 깊은 길이는 2cm 이상, 암니오틱 플루이드 인덱스는 5cm 이상이 돼야 양수 과소증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태아의 상태가 나와 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양수가 어떤지, 양수 수직 깊이가 2cm보다 작은지, 아니면은 그 인덱스가 5보다 낮은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BPP가 8점이더라도 양수량 감수면은 분만이라고 나와 있듯이, 양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분만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양수 과소증은 그냥 애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근데 두 번이나 출제된 문제가 36주 미만에서 양수 과소증인데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양수 과소다, 무조건 출산이다, 이렇게 무조건 분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각의 점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할 수 있겠고, 이제 태아 심장 박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태아 심장 박동 자체를 보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것만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봤던 비수축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이 태아 심장 박동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태아가 활발하지 않다, 이 정도는 그냥 볼 수 있겠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120에서 150 사이, 여기는 110에서 160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잘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태아가 활발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너무 적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적다, 아니면은 밑에 사인 곡선 형태로 저렇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태아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일단 문제 푸는데 크게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파트가 중요한데, 아까는 이제 일반적인 정상 태아의 심장 박동 중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여기 이제 자궁 수축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좀 이게 다릅니다. 자궁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진통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어떠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태아의 어떤 상태인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궁 수축 시 태아 심장 박동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크게 early deceleration, late deceleration, variable deceleration,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deceleration 같은 경우는 이게 자궁 수축이 시작 들어갈 때 바로 태아의 심박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궁이 수축할 때 바로 머리에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태아의 머리가 압박되면 태아의 이제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이 자극되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바로 압박이 들어갈 때 태아 심박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는 태아 저산소증과는 무관하고 이제 머리가 압박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제 late deceleration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고혈압이 있거나 교통사고, 특히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후기 출혈인 태반 조기 박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궁 수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축이 일어나서 자궁 수축이 최고조가 됐을 때 감소하는 것을 이제 레이트 디셀러레이션이라 하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옆으로 눕히고 수액 공급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옥시토신을 주고 있었다면, 즉 옥시토신으로 자궁 수축을 하고 있었다면 그걸 중단을 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마스크를 줘서 태아와 이제 산모에게 모두 좀 이제 산소가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도 안 되면 제왕절개를 하고,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만 또 태반 조기 박리 때 레이트 디셀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그래도 제왕절개를 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수 과소증도 바로 제왕절개를 통해서 분만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레이트 디셀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궁 수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레이트 디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래프가 좀 더 급격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궁 수축이 최고가 됐을 때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이트 디셀과 베리어블 디셀은 좀 약간 완만하냐 좀 급격하냐 이걸로 좀 파악을 하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분만 과정에서 좀 많이 생깁니다. 분만 과정에서 이제 자궁 수축과 무관하게 생기는 태아 심박수가 자궁 수축과 무관하게 감소하는 건데, 탯줄 압박인 경우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산소를 공급하고 이제 양수 감소가 동반된 경우에 내진을 해서 머리 쪽에 이제 탯줄이 보인다면 주로 문제에선 태아 머리 앞쪽에 박동성 물컹한 덩이가 만져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자궁목에서 선홍색 출혈이 보인다면 바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골반 내진을 했을 때 코드 컴프레션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일단 자세 변화를 해서 좀 지켜보고, 그래도 악화 시 태아 두피의 pH를 측정해서 7.2보다 작으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한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레이트 디셀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베리어블 디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상 분만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트 디셀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아 곤란증은 자궁 태반 기능 부전에 의해서 태아가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옥시토신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